안녕하세요. 이상호와 세상 읽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웨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우한 폐렴 유행 3년, 스웨덴이 집단 면역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집단 면역이란 국민 대다수가 자연스럽게 면역력을 갖게 하는 것인데, 스웨덴은 제로 코로나 한다며 온 나라를 봉쇄했던 중국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결과는 스웨덴이 우한 폐렴을 집단 면역으로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 난리를 치고도 최근 한 달 동안 6만 명, 하루 2천 명꼴로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병원에 가지 못해서 집에서 죽은 사람은 빼고 병원에서 죽은 사람만 센 숫자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코로나라고 하지 않고 우한 폐렴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우한 폐렴이 맞다고 봅니다. 코로나는 원래부터 있던 바이러스 이름이고 우한 폐렴이 정확한 질병명이기 때문입니다. HIV가 바이러스 이름, 에이즈가 질병명인 것과 마찬가지로요. 온 국민이 바이러스 전문가가 될 게 아니라면 어려운 바이러스 이름보다는 보다 쉬운 질병명을 쓰는 게 좋습니다. 3년 전 우한 폐렴이 처음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을 때 처음 얼마간은 정부나 주요 언론이 우한 폐렴이나 신종 코로나라고 했다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코로나19라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몽을 꾸던 문재인 정부와 당시 중국의 우호적이었던 세계보건기구가 괜히 중국을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말이죠. 질병 이름, 특히 크게 유행하기 시작한 전염병에 특정 지역명을 함께 쓰는 이유는 유행 초기에 그 지역을 방문하거나 할 때 사람들이 주의하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세기 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을 여전히 스페인 독감이라고 하고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쓰면서 우한 폐렴만 안 된다고 하는 게 이상합니다. 당시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처는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고 심지어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인 글로벌 타임즈조차 우한 폐렴이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우한 폐렴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스웨덴의 집단 면역 성공은 지난 3년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최근 현황을 보면 스웨덴의 우한 폐렴 누적 감염자는 268만 7,840명에 누적 사망자가 22,645명, 사망률은 0.8%, 신규 확진자는 없습니다. 스웨덴은 우한 폐렴 유행 초기부터 확산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리두기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고 마스크도 권고 수준에서 쓰게 했습니다. 우한 폐렴이 아이들에게 비교적 영향을 덜 미친다고 해서 초등학교 문도 닫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꽤 성공적으로 우한 폐렴을 극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1년까지 초과 사망률, 즉 우한 폐렴 감염 등을 이유로 여느 해보다 평균 사망 건수를 넘어서 발생한 사망률을 말합니다. 이 초과 사망 비율이 스웨덴은 인구 10만 명당 56명, 유럽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스페인은 인구 10만 명당 초과 사망자가 111명, 영국이 109명, 독일 116명, 이탈리아 133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스웨덴은 이제 신규 감염자가 아예 없는 반면 우리는 아직도 하루 3만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수나 그 나라의 보건의료 수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스웨덴 집단 면역이 비교적 성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볼 문제는 우리나라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정치 방역입니다. 우한 폐렴 유행으로 가장 재미를 본 사람이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입니다. 방역 수준을 조였다 풀었다 하면서 전국 운영을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6명 모여라, 내일은 4명만 모여라 하면서 정치 집회를 전염병 유행을 핑계로 못하게 하고 이를 주도한 사람들을 처벌하면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목소리를 막았습니다. 초기에는 마스크를 배급해 구입하면서 국민들이 공산주의 체험을 해보고 카페나 식당 문도 닫게 했습니다. 저같이 백신 안 맞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랑 밥도 못 먹게 해서
신혼여행을 가서도 이 가게 저 가게 둘러보며 눈칫밥을 먹었습니다. 방역은 과학이라면서 인간의 자유와 기본권을 철저하게 침해한 정치 방역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마스크 써라. 여기 몇 명이나 모였다. 너 백신 안 맞았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경멸하면서 최소한의 인간애마저 사라졌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예배 드리지 마라. 혹은 소리내어 통성기도 하지 마라. 성경을 비치하지 말라 등등 감히 예배를 금지하고 그 내용이나 형식마저 간섭했습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어긴 엄연한 불법 행위입니다. 저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다른 이들로부터 사무실에 나오지 말라는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세상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세상법도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난 3년은 중세 때처럼 교회와 인간의 자유가 말살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문재인처럼 교회를 탄압한 정권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이 불법 행위로 반드시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보다 문재인을 더 두려워했던 많은 교회와 성도가 정치 방역에 굴종했습니다. 전염병 때문에 마스크를 쓰게 된 이유가 침묵하라는 계시라며 해괴한 주장을 펴기도 했습니다. 혼자 탄 버스나 전철 타고 회사 다니면서 카페, 식당, 술집 다 가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마치 대단한 이웃사랑을 실천한 것처럼 왜곡했습니다. 물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중증 질환자 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보건의료 서비스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방역은 인간의 최소한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제 3년의 시간이 지났고 지금은 이러한 문재인의 정치 방역이 다 거짓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스웨덴의 집단 면역 성공이 이를 더욱 반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치 방역에 노란한 사람들이나 이에 굴종했던 성도 중에 반성하고 회개하는 일을 아직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무쪼록 잃어버린 지난 3년의 시간을 잘 돌아보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